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단순해지는데요. 옆에선 중개사가 계속해서 이 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일단 계약금부터 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사고는 계약 이후가 아니라 대부분 계약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잔금날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제가 산 집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집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를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3가지만 중개업자의 시선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3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절반 이상의 사고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일도 없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우리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만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권에 속하는지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매도인의 신분증의 확인을 통해서 소유자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크게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사항으로 계약하는 아파트의 동호수와 전용면적,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 을구에는 제한물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갑구의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나중에 계약을 하시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꼭 입금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갑구의 소유권 이전과 같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갑구의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사항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같은 여러 건이 표기가 되니까 이런 물건을 그냥 단순하게 계약하셨다가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집을 매수를 했더라도 압류나 경매 개시가 먼저 들어와 있다면 이후에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런 부분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압류권자라든가 경매권자 확인을 해서 연체이자나 압류의 해제 조건들, 그리고 경매 개시 취하 조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나 법무사분들이 협업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약하시기 전에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압류 등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잘 알고 나서 해결 방법까지 강구한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의 을구에는 제한물권이 들어가는데요. 근저당권이 대표적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의 경우에는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다 주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대출이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담보대출 금액의 110에서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둡니다. 채무자의 연체를 대비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채무보다 더 높은 금액을 근저당권을 걸어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은행에서는 매도가 대비해서 60% 수준의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간혹 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의 매매 가격이 5억 원인데 을구의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 1순위로 4억 7천만 원이 잡혀있고 2순위로 2,6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이 들어가 있다면 매매 대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가 5억 원에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이 매도인의 계좌로 들어간다면 거래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갖고 나서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모두 입금한다면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면 계약하실 때 근저당권의 말소 계획을 잡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저희가 최근에 매매 계약을 진행했었던 건인데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10%로 하지 않고 5%로 넣으면서 그 계약금으로 2순위 대출인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상환하면서 동시 진행을 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서 대출 금액을 뺀 차액이 계약금보다 높다면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도금까지 넣게 된다면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남아있는 잔금보다 대출 금액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면 어느 정도 거래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서 매매 대금을 그대로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받아놨다가 대출 상환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환 계좌를 받아서 즉시 입금해서 상환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을 매매 계약을 하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의 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잔금 날짜에 맞춰서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면 그날 나가는 게 맞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그 반환할 보증금만큼은 잔금일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까지 이루어지도록 동시행하도록 준비를 해둬서 보증금 반환이 잘 되는지도 그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라면 매매대금 중에 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되니까 3억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매매계약이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다가 너무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라서 말을 바꿔버리시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돼요. 요즘에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도 생겼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그래서 매도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매수했다가 임차인이 안 나가서 잔금 날짜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책임 소재는 매도인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아서 세입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내가 잔금날 입주하는데 지장이 생길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매매 계약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이 나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상 한도까지도 계약 전에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두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아마 나오겠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거절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중개업소는 각 은행별로 협약된 대출 상담사들이 있고요. 거기다 요즘에 또 하루가 다르게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 관련 확인할 사항들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내 집 사면서 대출 받는데 뭐가 문제냐? 이건 정말 옛날 생각이세요. 요즘에는 LTV 60%에 규제 지역은 40%까지 묵혀 있는 데다가 최대 대출 한도 6억까지로 또 제한을 해두고 대출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의 유무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택의 유무는 또 나를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원 전원을 기준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즘같이 대출 관련 규제들이 많아서 민감한 시기에 저도 대출이 가능하다 아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해드리긴 하지만 디테일한 대출 상담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 방문해서 담보대출이 내가 가능한지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일단은 계약서부터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은행 가서 물어보시게 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중개업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 지점의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상담을 하고 나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행과 중개업소가 협력을 맺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용대출을 제외하고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대출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계해주는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나 대출 금리 등을 상담을 다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대출이 거절된다거나 약속 시간에 대출이 못 나오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협약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시중은행 금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같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요즘 까다로워져서 대출 신청부터 해서 실행까지 시간 소요가 좀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잔금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기한 내에 대출이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잔금 텀을 두고 나서 계약하는 게 일단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중개업소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본인이 보금자리론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은행 측과 미리 다 확인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사고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대출 신청이랑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잔금날이 다가와서야 대출이 안 됩니다 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서 확인하고 미리사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업소와 협약된 은행을 이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계약 전 확인해야 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집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자와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여기 내가 입주를 잘 할 수 있는 집인지, 바로 입주를 못하면 세입자가 언제 나가고 내가 언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내가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 이 집에 내가 매수한다고 했었을 때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다 치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여기에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는지 매매 대금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이거 몰라서 혹시 곤란했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 그 궁금한 사항들도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3가지가 불안하면 그건 좋은 집이 아니라 위험한 집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늘 다 이야기 드리지 못한 실무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하고 잔금까지 또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매매계약 작성부터 중간에 대출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잔금까지 하면서 매도인과 정산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등기 이전 절차까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